나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우코리아는 오늘 대한민국 청년 아카데미 제1기 수업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나와서 오늘 수업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우코리아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채널 이걸 보시는 많은 분께서 널리 전파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앉으세요. 앉으세요. 소개도 간단하게 제가 하고 싶어요. 소개는 다음에 나오고. 네, 그래.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래. 자연스럽게 밑에서 하든지.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6.25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오늘 우리 주쪽 강사 선생님은 강준 선생님이신데 제가 뭐 풀필도 있지만 간략하게 적으면 이게 참 특이한 분이에요. 일본에서 공부하셔가지고 한의학 박사이신데 지금 또 요즘 또 개인적으로 역사, 근대사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상당히 깊이 있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리박 스쿨 이런 데서 아주 근대사에 대해 가지고 많이 강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또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전 시간에 너무 공연장에 온 느낌이었어가지고 그게 끝나고 좀 이렇게 역사를 강의한다는 게 좀 이런 경험은 처음이네요. 오늘은 여기 6.25 남침전쟁 바로 보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강의를 할 텐데요. 바로라는 이 말이 참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심각한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좌쪽에서 바로라고 하면은 그 좌쪽이 붙는 그 바로가 되는 거고 또 우측에서 또 바로라고 하는 건 또 우측의 관점에서의 바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계속 해보면은 좌쪽은 어쨌든 거짓, 왜곡, 날조가 우리들의 그 정신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고요. 제대로 된 위기라고 한다면은요, 그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바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단적인 면을 바라보고 부분만 알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그 사건을 제대로 인식해서 과거에서 배우고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상당히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을 가진 게 우익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볼 때도 있었던 일은 있었다 그리고 없었던 일은 없었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우리가 굳이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기본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림은 제가 현충원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6.25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앞전 시간에도 이제 뭐 자유와 평화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이제 자유를 얻는 거는 이렇게 공짜가 아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해방, 그러니까 이 일제로부터의 해방이죠. 일제로부터 노예를 받고 주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제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그리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죠. 미군이 38도선을 긋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38도선을 긋지 않았으면은 소련군은 계속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걸 두고 좌쪽에서는 미군 때문에 38도선이 그어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건 완전 정말 외눈박이, 단편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미군이 그어줬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반쪽이라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그리고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게 좀 그림이 딸리네요. 흔히 말하는 북한이겠죠. 어쨌든 북한이라는 곳은 이미 46년도 2월에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해서 거의 정부라고 부를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토지개혁, 그러니까 토지를 모두 이제 국유화하는 거고 산업시설도 다 국유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정부 조직을 이제 구성을 해놓고는 대한민국이 건국을 선포하자 이후에 9월 9일날 본인들도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분단이 된 거는 거의 나만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고 가는 거죠.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6.25의 남침 전쟁은 새벽 4시 이렇게 전면적인 38도선을 전체적으로 쳐내려오는 이 북괴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보기라는 측면에서요, 어떤 전쟁인가 이 전쟁의 성격을 잘 아셔야 된다. 교과서에서도 이런 걸 이제 많이 가르쳤어야 되는데 교과서도 이제 좌편향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알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한 부분이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혹시 어디고 뭘 하는지 좀 알겠다 하시는 분? 네, 저기 어디까요? 흥남부두. 예, 맞습니다. 흥남부두예요. 네, 감사합니다. 흥남부두예요. 이제 흥남철수작전을 하는데 이렇게 군수 물자들이죠. 유류 탱크나 이런 것들을 잔뜩 이 부두에다가 다 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피난민들이 배를 타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전쟁이 났는데 왜 배를 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 나무 선박도 타고 새끼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런 식으로요. 14,000명이나 한 배에 타가지고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네, 14,000명이 배를 타는 데만 해도 16시간이 걸리고요. 23일 흥남에서 출발을 해서 앞에서 봤던 그 유류 탱크들을 이렇게 다 운수 물자를 다 폭발을 시키고 거기다 배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이제 철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인명을 소중히 해서 승선을 시켰고요. 흥남에서 거제도로 이렇게 들어와서 25일 크리스마스에 돌아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선물 이렇게 부르는데 도착했을 때는 5명의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14,500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10만여 명이 구출이 됐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전쟁이 났는데 인간인들이 이렇게 대이동을 했을까? 보통 전쟁이 나면은 각 나라의 군사적인 충돌이죠. 그러니까 군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일반 민간인들은 그 전쟁터에서 이제 피난을 가죠. 피해는 가는데 이렇게까지 멀리 전혀 다른 체제를 찾아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에 우리는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쪽은 공산 체제고 그동안에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군의 수송선, 화물선, 이런 목선 여러 도움을 받고 이렇게 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재 거제도의 장승포의 모습이고요. 이곳에 이제 이 피난민들이 집단 마을을 이루고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제 그 시각에서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쟁도 각색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전쟁이 이제 국제전이었잖아요. 여러 나라의 군사들이 들어와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소련인데요. 소련은 이제 공산주의 중국이고 국제 공산주의라고 해서 전 세계 적화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희생,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것도 어떠한 수단도 다 정당화되는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빨간 바탕에 피의 혁명을 상징하는 의미죠. 노동자와 농민, 해방을 이렇게 외치면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소련에서 이렇게 일어났고요.
북한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산주의를 추종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공산주의 성장을 받아들이면 정말 우토피아 같은 세상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을 이끌던 리더가 이제 스탈린이고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이 중화인민공화국은 일제 때부터 이제 중국 공산당이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요. 나라가 만들어진 거는 10월 1일이고요. 그러니까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보다 이제 늦게 건국이 됐어요. 이제 마오쩌둥,毛泽东이 이제 이끌었고, 팽더화이라는 사람은 이제 중공의 인민지원군, 여기 이제 인민해방군이라고 이끌고 북한을 돕기 위해서 유엔군에 밀린 북한을 돕기 위해서 중공의 한 300만 가량의 군사를 이끌고 한반도로 들어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버리게 되면 직접적으로 북한이 우리 한반도 자유민주 체제와 공산 체제가 국경을 맞닿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위험, 그 이후에 벌어질 위험, 왜냐하면 자유의 물결이 계속 중국 쪽으로 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프랑스인지 어디 우표인데요. 보면은 모 대통령의 아들 마오 안녕이라고 해요. 마오 안닝이라고 해서 이 아들도 이제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 폭격에 의해서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군사적으로 뭐 강대국을 보면은 자신의 이제 아들이나 장성들이 자신 아들도 이렇게 다 전쟁터에 보내게 되는 거죠.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대가지고. 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팽덕회가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막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북의 통일을 절대로 찬성할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미 원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하고 북조선을 돕는다라고 해서 한미 원조라는 기치를 내걸고 참전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해서 군인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인데요. 자, 이렇게 김일성이가 46년 2월에 이렇게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됐고, 기가 알만한 거는 여기 이제 태극기가 걸려있죠. 당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태극기가 쓰였고 48년 7월부터 이 공기가 등장하면서 태극기를 폐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에서 사용하는 태극기를 폐기했기 때문에 정통성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군대를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경로를 볼 수가 있는데 보안대라는 군사들을 만들었고 철도 보안대나 이렇게 합쳐서 48년 6월에 이미 조선인민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48년 4월에 이제 김구 선생이 방북을 하잖아요. 그때 조선인민군들의 사열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남쪽에서 선거를 해서 이 나라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그 당시 한 20만으로 이제 추산했거든요. 20만이 강력한 군대가 쳐내려가면은 절대로 버티지 못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시 내려왔는데 그런 식의 내용들을 절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전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설식 때 모습이에요. 여전히 태극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그리고 49년도 3월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스탈린한테 우리가 남침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또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이제 50년 3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회담을 하면서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된 거는 스탈린이 어떤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 쪽 그리고 이 동유럽 쪽을 공산화시키는 작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동아시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여력이 생겼다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49년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된 거고 또 핵개발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끝낸 그 핵은 오로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만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도 핵무기를 이제 가지게 됨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김일성의 부탁을 수락을 해주는 거죠. 자,
자, 그래서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불러요. 6.25 남침 전쟁이라고 대한민국 부르는데 조국을 계속 해방시킨다. 이 해방이라는 의미가 이 미제국주의, 미제 식민지에서 해방을 시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익 사관이에요. 강점기라는 표현 자체도 그 좌익 사관인데요. 일제 강점기에서 다시 오는 4월 15일 해방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미제 강점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북조선이 가서 너희 남한을 해방시킨다. 뭐 이런 의미로 해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좌익 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휴전이 됐던 우리 소년 7월 27일을 기념해서 이들은 전승절,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뭘로 보나 이거는 대한민국인 거죠. 피해 면에서 보거나 또 전쟁이 끝났을 때 영토가 그 사이즈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이긴 건데 어쨌든 본인들은 나라를 거의 잃을 뻔했다가 휴전을 이렇게 정전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전승절이라고 하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좀 이렇게 허접한 전쟁 기념하는 조국 해방 전쟁의 위대한 승리라고 하면서 김일성이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명이요 대한민국을 침략한 세 원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오력 그리고 서로 간에 군사 협정을 맺으면서요 착착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한민국을 남침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은 이제 코리안워라고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고 당시에는 이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의 전 통치권자였죠. 그래서 남침을 이제 겪게 되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50년 1월에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미 국무장관인 에치슨이 미국의 이제 방위선을 이렇게 동아시아에 방위선을 긋게 됩니다. 그 방위선을 긋는데 이제 알래스카의 열도로부터 해서 일본 열도를 포함하고 또 한반도는 제외되고 또 대만도 제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는데 이거를 보고 전쟁이 이제 소련이나 이제 공산국가에서 한반도를 목표로 해서 일으켰을 때 미국이 이거를 방위를 해주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착각을 일으키게끔 뭐 했다라고 이렇게 또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그런 선의 것이는 것 그리고 여기 49년도 6월에 미국이 원래 이제 미 군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군인을 다 철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군사공단 500명을 빼놓고는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김일성도 그렇고 스탈린도 이건 충분히 승산 있는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침을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인데요. 자, 일본은 이제 조선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지금도 이제 한반도라고 부르지 않고 대부분 조선반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좀 애매한 이제 명칭인데요. 자, 당시에 이제 도가로스 메가도 장군이 일본을 이제 패망시키고 명실상부한 이제 일본의 이제 어떤 통수권자로서 군림을 하게 됐고요. 자, 미 군정기가 일본에 있었다는 거고 여기 이제 히로히토 천황이에요. 이 사람은 소아 천황인데요. 이제 한국 선언을 받고 뭐랄까 근엄한 자세로 이렇게 일본의 이제 신이라고 불렸던 천황과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금 신민 그리고 뭐랄까 이제 자유민주 체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 이 미 군정이 들어감으로써 자유민주 체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확립을 시켜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대단한 이 메가도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이랑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부터 서로 친한 관계에 있었고 지금 이게 이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할 때 이렇게 와준 겁니다. 와가지고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북한이나 소련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나는 캘리포니아가 침략받은 것처럼 대한민국을 지키러 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지켰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었고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6.25를 부르게 됐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속한 특히 저는 여기 사이에 뭐 조선 노동당이나 김일성이 나와가지고 그 누가 일으켰는지 사람 이름 그리고 어느 쪽으로 쳐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6.25 남침 전쟁이라고 이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부르게 되면 되게 모호해지고
날짜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원인이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정세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의 좀 주제의 거의 이제 70~8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방 후에 공산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78%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는 거는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8년 대통령제가고요, 국회가 구성이 되고 헌법이 또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제 건국을 선포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뭐랄까 매뉴얼화가 돼가지고 단계를 밟아서 건국된 사례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하게 건국되었는지를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모든 국민이 만 21세 이상의 남녀는 다 투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항일 운동을 했죠. 공산 항일 운동을 했는데 조선공산당 총비서로 45년 9월에 그 공산주의 세력을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사건들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6.25 남침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3년 동안 이런 다양한 투쟁이랄지 항쟁, 반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좀 잘려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좌익의 관점이라고 써놨는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도요 다 이렇게 소설을 하고 있어요. 투쟁이랄지 항쟁 이런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좌익사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7월 신전술 투쟁 선언 이렇게 하면서요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9월 초파업 폭동이고 10월 이제 대구 폭동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요거를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보면요. 자, 이렇게 난동, 폭동, 반란으로 명확하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규정을 해줘야지 역사를 배우는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이 개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46년 7월 폭동 전환선 이 박헌영이가 자기는 이제 신전술 투쟁이라는 말을 붙여요. 신전술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본인이 저지른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미 군정이 그 탄압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탄압에도 우리도 탄압으로 대항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폭력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폭력을 동원하면서 다 유혈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46년 5월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흔히 정판사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정판사 사건 하면 솔직히 어떤 출판사에서 그냥 일어난 사건인가? 솔직히 개념이 안 서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당시 이제 이 조선 공산당이 일으킨 이 폭력 사태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조선 공산당 정판사의 위조 집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위조 집회를 찍어내면서 조선 공산당의 자금도 이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경제 활동, 남한의 경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위패를 막 찍어냈어요. 1,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을 6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다.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엄청난 거금이었고요. 이 거금이 사회를 혼란시키자 미 군정이 요거를 적발하게 이제 46년 5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자 모두가 공산당원이다라는 신문 기사고, 이거를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똑같죠. 좌익들이 하는 거랑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는 내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뺌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이걸 이제 불법으로 보고 조선공산당에 대한 적법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 겁니다. 근데 그 제재를 탄압을 한다라고 이 공산당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도 폭력으로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제 이 뒤에 쭉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제가 좀 시간을 감안해가지고 이거 조절을 할게요. 자, 6.25 남침전쟁 일어나기 전에 이런 남한 사회에서는
이 폭동, 반란 그리고 이제 이 유혈 사태가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4.3 혹시 제주 4.3 사건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어떤 이 개념을 가지는지를 오늘 좀 알아볼 거거든요. 자, 당시에 뿌려졌던 남로당의 이제 전단지입니다. 삐라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박헌영이 뿌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민에게 고함해서 그 당시는 뭐 인민이라는 표현이 그냥 흔한 표현이었고요. 박헌영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조선에 대한 미국 정책은 침략적이다. 그러니까 반미, 반제국주의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년 조선명, 국년 유엔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48년이니까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가능한지 이 위원단이 파견이 돼서 왔는데요. 그 위원단이 미국 침략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가지고 나라를 세워주게끔 도와주러 온 사람들을 미국 침략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다 내쫓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 통일 민주조선을 위하여 단정 수립을 목적하는 단선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통일 민주조선. 요거는 이제 북쪽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중심이 되는 그 통일 국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민주도 이 인민민주주의를 말하는 될 거고요.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5월 10일에 있을 이 총선거를 반대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반대로 이건 대동총련단 이제 우익단체인데요. 보시면 총선거로 씩씩한 새나라 세우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법한 절차에 맞게 우리가 모두 국민이 주인이 돼가지고 한 표씩 행사를 하면서 우리 좋은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5월 10일 이 총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원래 200명 뽑았어야 했는데 2명이 이렇게 누락이 됩니다. 그 누락된 2명이 제주 4.3 사건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제주도에 2개 선거구가 투표가 무산이 됐다. 자, 왜 무산이 됐을까? 보시면 4월 3일에요. 남로당 지령을 받은 1년의 조직이 제주도 내에 있는 12개 공천시설을 일시에 습격을 한 겁니다. 네, 습격을 했고요. 자, 그 사건이 이제 만 9년 동안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희생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희생자 안에는 이제 이 폭동을 일으킨 인민유격대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해자가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자, 어떤 만행을 저질렀느냐? 간단히 그냥 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직접 가서 오일수 경위에 여기를 이제 찍은 거고요. 다 된 거. 그러니까 경찰을 이렇게 막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무고한 사람들을 다 생매장 시켰다. 어린애 이런 거 가릴 게 없어요.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인다. 자, 뭐 일본도로 배를 갈랐다.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왜 잔인하게 죽이냐면은 그렇게 하지 공포심을 심어주고 자기 말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 다 잔인하게 죽이고요. 태아까지도요. 이렇게 꺼내서 죽인다. 이게 뭐 5.18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사실은 없었고 실제로는 4.3 사건 때 이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겁니다. 어떻게 사용했다는 거죠. 자, 철창을 가지고 죽였는데 어머니가 그 시체를 다 깨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게릴라전입니다. 자, 경찰을 때려 죽이고 경찰이 입었던 옷을 입고 또 민간인을 죽이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경찰이 민간인 죽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흔히 게릴라들이 많이 쓰는 정법이고요. 자, 그래서 국제주권 각국가의회에서는요, 이 50% 이상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자,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남로당 인민유격대들이 이 사람들 저기 제주도에 오름이 있잖아요. 그 야테막 한산 그런 데다가 끌어다 놓고 한 이틀 동안 이 투표 기간 5월 10일 날 투표를 못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사람들을 다시 하산시키는 장면인데 여기 이게 지금 제주 4.3 평화기념관이거든요. 여기는 서술을 되어 있기를요. 투표를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 4.3 평화기념관에 가보시면
이 게시글들이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 날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좌익사관 심어주기 위함이죠. 그렇게 다 투표소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심지어 수류탄까지 투척을 했고 선거관리위원들도 이제 공격을 당해서 이렇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가 있느냐? 그냥 할게요. 자, 제주도 인민유격대 1대 사령관 이제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의 묘비가요 평양에 애국 열사릉이라는 곳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남조선 혁명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 지금 너무나 미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원했던 그 통일은 적화 통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삐라 이렇게 살포가 되는데요. 인민해방은 제 5연대라고 해서 그 명의로 이제 살포가 됐고 여기 보시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 그러니까 이건 반란이라는 겁니다. 아직 뭐 지금 제대로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건국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만행을 이제 저질렀다는 거고요. 여기 또 49년도 1월에 뿌려진 건데요. 여기도 보면은 인민군 승리 만세, 민주주의 조국 통일 전치 만세. 자, 지금도 조국 통일을 계속 외치는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70년 넘게 그 정신을 계속 계승해오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사는요 이런 규정 체계를 거쳐가지고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요 소련이 있었다라는 거고 소련은 항상 이 적화 통일, 그 적화 공산화를 추진을 하고 있었고 또 이 한반도라는 것 자체를요 이 소련이 생기기 전부터 러시아 제정 러시아 때부터 그 부동항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요 계속 이 영토를 침탈할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다가 일단 공산화 기지를 만들어 놓고 이 남조선까지 공산화를 시킨다 이런 목표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준비 과정도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고요. 김달삼이가 이렇게 해방군을 만들고 뭐 훈련도 시키고 자, 이렇게 하면서 조직을 갖췄다. 자, 그리고 당시 신문인데요. 신문 이제 영자 신문이죠. 보시면 라이언 폭동이 이 한국의 섬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46명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반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폭동 반란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사건을 지금 무슨 민주화를 위한 어떤 운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미화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시 일제 시대 때는요 지식인이라고 보면은 해외를 나갔다가 항상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한반도에서 나라도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주도가 상당히 해방 이후에도 그 인민위원회 조직이 강했기 때문에 뭐랄까 이 미 군정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인민위원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결국 나중에는 유엔의 입회하에 총선거를 치르게 되니까 이 인민위원회 소속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제 기득권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되고 또 북쪽에서 이 공산화를 시켜라라는 이런 지령을 받음으로써 사삼을 일으켰고요. 자, 국기훈장 2등급을 수여했고 애국 열사령이 안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 과연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화등에 도움이 되는 사건이 아니었겠죠. 무장대 사령관이 이제 해주 대회라는 데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김달삼이가요 이렇게 제주도에 폭동을 일으켜놓고 본인은 북쪽으로 넘어갔어요. 자, 왜 북쪽으로 넘어갔을까? 자, 여기 해주라고 했는데 해주는 어디냐? 이게 이제 자, 김달삼이가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면서 가져갔던 영판장이랍니다. 영판장은 이제 투표 용지거든요. 이게 이제 52,350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52,350명의 사람의 표를 가지고 북쪽으로 넘어갔다. 자, 그 표는 북쪽에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표였다. 해주는 여기 있습니다. 38도선 위에 있죠. 당시 이쪽에 이제 박헌영이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라는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막 폭동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죽여놓고 올라가서 그 전과를 이제 보고를 하면서 이
대표자 대회에서 이제 선출이 됩니다. 대표자로. 그래서 당시에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 500명 이상을 죽였다. 경찰 시설을 소화했다. 전선을 절단하고 도로를 파괴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요. 지금 그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이 제주 4.3 진상규명 보고서, 진상 보고서에서는요, 이 자료를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조직 자체가 진상조사위원회 자체가 좌편향된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의 역사를 뒤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연설을 하는데요, 계속 통일, 독립 이런 걸 외쳐요. 조국의 통일, 독립국가, 남조선을 개혁하자, 토지 국유화하고 산업시설 다 국유화를 하자 하면서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완전 자주 독립인데 스탈린 대원수가 스탈린은 대원수고 항상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을 이제 대치를 하는 거죠. 대체를 하는 사람이 바로 스탈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민주를 외치지만 누군가에게 종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자주와 독립이 아닌데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이것이 자주 독립이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북쪽에서 지금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는데, 스탈린은 대원수고 김일성은 원수예요. 근데 이 과연 자주 독립된 국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는 남한까지 자주 독립국가를 너희가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민족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걸 이제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상 자체가요, 다 거짓으로 이렇게 들어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스탈린을 대원수라고 하면서 신처럼 이렇게 받들고 있는 거죠. 결국 57년 4월이 딱 만 9년 만에 끝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도 이 무장공비를 토벌하는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비석이 남아 있어요. 반공, 애국투사, 충원비 되어 있고, 여기 충원비에는 이제 그 당시에 희생된 경찰들 명단이 다 남아 있죠. 자, 그리고 이 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57년도 4월에 이제 이 사건이 완전 종료가 되는데, 그해 11월에 이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느냐? 제주도 공비 완별 기념 행사위원회에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제주도민을 괴롭혔던 이 공비들을 완전히 박멸했다라고 하면서 만든 거고, 귀중한 생명을 공헌한 군경민 영령 충원을 위헌하며 공원을 세세토록 전하기 위해서 이를 세웠다. 그러니까 군인, 경찰, 민간인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이 소위 이 빨갱이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제주도가 자유민주 체제로 지금 이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모슬포입니다. 모슬포에도 이런 추모 묘지가 있는데요. 애국동지 추도비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순국 전후 기념비 하고 이제 주변에 다 추모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다 4.3 사건 당시에 희생된 경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인데요. 이것도 4.3 사건에 이어서 같이 일어난 사건이고, 이렇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기가 나고 있습니다. 인공기라고 불리죠. 조금 이제 지리적인 걸 돕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여수는 이 남쪽에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이 있고, 순천이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순 사건, 여순 반란 이렇게 부르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여수 14연대에 있던 남노당 뿌락치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입니다.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고, 48년 10월이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건국이 되어 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이제 또 선포를 했죠. 그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엄연한 대한민국 이 정부의 지도를 받고 명령을 따라야 할 이 14연대라는 국군이 선전포고를, 대한민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반란으로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민간인들이 죽죠. 자, 이 민간인들이 죽는 거는요, 다 그 박헌영의 폭동 전환 전술에 의해 가지고요, 이렇게 저질러지는 거고, 다 학살로 인해서 7천여 명이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도 여수에 보면 이렇게 자산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 이제 추모탑들이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찰 추모탑도 세워져 있죠. 49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48년 10월 19일 날 경찰에서 잠깐 여수 14연대를 점령한 반란군 세력이 이제 시내로 진출하면서 경찰서를 습격을 한 거예요. 경찰서에 있던 72명의 경찰관들이 사망을 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기리는 탑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다 남아있죠. 거룩하게 사나하신 여수 경찰관의 얼과덕을 추모한다. 이 땅에 무한 자유와 번영의 등불을 밝혀주시도록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짓대 명단이고 50년도에도 6.25 남침전쟁 당시에 싸우다가 돌아가신 경찰관들도 명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원비, 이 충원비라는 게요 일시적으로 땅에 파묻혀 있었대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이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이제 묻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경위를 써놓고 여기서 정확히 돼 있죠. 10월 19일 신월리 주둔하던 14연대 좌익 반란군들이 남노당 프락치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14연대를 접수를 하고 여수 시내로 진출하면서 여수 경찰서를 습격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우리 국군 내에 너무나도 많은 남노당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정부에서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요. 자,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이제 제정을 하게 되고 그 남노당 프락치들을 이제 숙군 걸러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을 했다는 거죠. 자, 지금도 이 법을 계속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 있던 이 좌익 남노당 프락스들을 다 제거를 하고 우리가 6.25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나마 전력을 다해서 똘똘 뭉쳐서 싸울 수가 있었지, 만약에 그 남노당 세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요 엄청난 위기를 직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국군이 한 1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10% 정도가 이 남노당 프락치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니까 이 여기 강태무라고 되어 있죠. 강태무, 또 이제 표모원 이런 저 북쪽에 강원도 쪽에 있던 이 대대장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 무서워가지고요. 49년 5월에 북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기 부대원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단적인 투항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금도 그걸 폐지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6.25 남침전쟁인데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시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에서 우리는 적화될 수밖에 없는 이 남북 간의 군사 비교인데요. 정말 대한민국이 지켜졌다라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이렇게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요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군사적인 충돌로서 이제 해석을 할 때 많이들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자, 이렇게 전면적인 남침이 일어났고, 자,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이 되죠. 자, 이게 초기에 약 3개월에 걸쳐 일어난 거고, 자,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면서 서울이 수복이 되고 다시 반격하면서 우리가 38도선을 넘어서 북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중공군이 들어오죠. 자, 앞에서 봤던 횡덕회. 자, 그 사람이 미리 들어와 있었어요. 이미 한 10월 19일부터 이제 도망을 하면서 곳곳에 숨어 있었고, 자, 유해군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포위 작전, 뒤통수를 친 거죠. 자, 그러면서 홍남 철수 작전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고요. 자유를 찾기 위한 자유의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불리잖아요. 많은 민간인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2년 6개월 이 후반부의 전쟁은요 정말 지리멸렬한 이 고지쟁탈전, 자, 제한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쭉 치고 올라갔었으면은 통일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전쟁이 소련이나 이 외국 군대가 더 개입을 함으로써 3차 세계대전으로 번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전쟁이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고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됐고 그 때문에 많은 또 이제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53년 7월에 드디어 정전협정이 맺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8도선 쭉 그어져 있었는데 이런 이제 휴전선이 이제 그어지게 된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 6.25 남침 전쟁은요, 이 자유민주 체제, 그러니까 개인이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를 만든 것인가, 아니면 공산 독재, 김일성 그 1인이 주인이 된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자유인이 될 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주 4.3 사건과 그다음에 이제 여수 순천 이 반란 사건을 봤는데 그 당시에도 양민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6.25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민, 거의 뭐 300만 원에 가까운 양민들이 죽었는데요. 자, 이게 왜 일어났느냐? 자,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죽였는가? 그게 아니라 바로 토착, 좌익 세력들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요. 이 우익 그리고 경찰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학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령을 김일성이 내려가지고요. 자,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자,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폭동 전환을 선언한 것처럼요.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서 우익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이게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무자비하게 죽여도 좋다. 명령을 내린 거고요. 박헌영 역시 또 계속 폭동을 일으키라고 서울을 점령해놓고 이렇게 방송으로 대중적 정치적 폭동을 일으켜라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46년에 7월에 있었던 그 폭동 전환 선언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게 이 6.25 남침 전쟁이다. 자, 제가 대구 폭동은 다루지 않았는데요. 자,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6.25 남침 전쟁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남침을 하면서 이곳은 다 북괴군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또 보안대라는 조직을 갖춰가지고 우익 이 민간인들을 다 학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사회 단체입니다.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이런 단체들이 앞장서가지고 우익 세력들을 축출을 하고 다 처형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조직들이 다 있어요. 전쟁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이 사람들은. 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자, 이런 또 위원회라는 것도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추진했던 그런 주민자치와는 별개의 조직을 갖춰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이 좌익 세력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저렴화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됩니다. 서울을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모습이고요. 자, 가장 먼저 저질렀던 학살은 서울대병원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중단이 세워져 있죠. 민간인들을 입원하고 있던 사람들, 뭐 의사나 간호사 그런 우익 세력들을요 다 죽여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불태웠어요. 한 1000여 명이 이렇게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남으로 이동했고, 자, 그리고 대전 홍보소 이런 데도 사람들을 이제 가둬놓고요. 저기 인천 산업전이 일어나자 퇴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간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 이제 뭐 미군이 우리 뭐 양민들을 죽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죠. 다 학살되는 이제 장면들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무소에서 다 우익들을 죽였고, 자, 특히 이제 전라도 영광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교회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다 죽였어요. 자, 영산면에 있는 구두인데요. 자,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요 목에다 이렇게 돌을 매달아가지고 다 빠뜨려 죽였습니다. 수장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공산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 표시가 되는데 다 저기 토착 좌익들입니다. 원래는 토착 좌익들인데 지금 이렇게 인민군복을 입혀놓은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교회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 지역은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후손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제대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이런 과정 없이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시시하면서 지내고 있죠. 제주도도 똑같습니다. 4.3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순교자 합장명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야월교회라는 데는요, 이 65명 전원이 학살을 당했어요. 여기 그냥 어린애들까지 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인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된다. 그래서 영광에서 가장 많은 학살자가 나오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전라도 지역이었을까? 계속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이렇게 많은 학살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도 보면 86명이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절대로 가르치질 않죠. 다 잔인하게. 자, 이제 북쪽이에요. 우리가 계속 북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이는 중국 지역, 중국에 통화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통일 앞에 두고 있었는데, 자, 인민군들도 후퇴를 하면서 북쪽 지역에 있던 민간인들도 이렇게 학살을 한 겁니다. 여기 가장 많이 죽였는데요. 12,000명의 민간인이 학살을 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분은 직접 봤다고 해요. 천여구 시신인데 대부분 여학생들의 시신이었다. 자, 이렇게 다 피난을 갑니다. 자유를 찾아서. 자,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부산으로 남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평양 다리예요. 중공군의 불법적인 침입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끊어진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통계를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인천 상륙작전 이후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학살당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퇴하면서 다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파괴를 해라. 그리고 산으로 숨어서 이제 게릴라전을 해라. 자, 그리고 이 전도사령관 김책, 이 빨치산 출신인데요. 김일성이랑 같이 일을 했죠. 자, 살해 방법은 당에서 파견되는 지도위원 협의해서 각급 당 책임자의 책임을 해라. 이 토착 좌익들을 이용해가지고요, 총알도 아끼고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해를 했죠. 자, 이 지도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는 거고요. 파란 선은 연합군이고 빨간 선은 이제 인민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진을 하는 거예요. 허리가 잘리니까 보금도가 잘리니까 다 도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제히 막 올라가는데 이 전라도 지역이 이게 이제 수복이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50년 9월인데요. 51년 뭐 2월 3월까지 조금 그냥 그 빨치산이나 그 인민군 세력들이 강해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합법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양민들이 많이 학살당했다. 자, 그래서 시도별 인명 피해 현황인데, 자, 전남이 제일 많아요. 보십시오. 20만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고, 참 무고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너무나도 저명화된 국내가 전라도가 됐죠. 그리고 북한에서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 군에 가고 싶지 않은데 막 강제로 징집돼가지고 총알바지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뭐 좀 구체적인 통계 자료로 볼 수 있는데, 여기 파란 게 민간인 사망자나 뭐 행방불명자, 그리고 여기 빨간 거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우리가 입었다.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가 누가 되겠어요? 민족 반역자. 북쪽에서는 민족 반역자는 뭐 이승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민족 반역자는 김일성이에요. 자, 이 도식을 항상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6.25는 양민 학살이 목표로 수행됐던 전쟁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게릴라 침투도 있는데요. 48년부터 해가지고 6.25 남친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빨치산 부대를 보냅니다. 강동 정치학원이라는 곳에서 이 게릴라전 이 부대원들을 양성을 해가지고요.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침투를 계속 했다는 거고 후방 이제 교란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되새김질을 하면요. 이런 좌익들이 말하는 투쟁이니 항쟁이니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6.25 남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70년이 흘러가지고 결국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뭐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예요. 계획대로 그대로 된 거죠. 절대로 번영할 수 없는 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70년을 버텼다라는 건 그것도 참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겨루면서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북쪽에서도요 이런 일은 참 잘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2020년 보시면 중국 인민지원군 조선전선 탐정 70도에 출마해 됐죠. 김정은이가 팽덕회가 몰고 와준 이 중국의 인민지원군을 추모하고 있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내가 당신들 덕분에 이렇게 우리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기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자, 우리도 이렇게 참 성대하게 이 현충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요. 이미 적화가 돼가지고 자, 이 사람 밑에서 지금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이 지켜졌다는 거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해서 안 되죠. 전쟁을 하다가요 이제 얼어 죽은 사람들이요. 폭격을 받아가지고 진지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유엔군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진짜. 유엔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16개 신정국이 달려왔다는 거고 의료지원국도 있죠. 이런 다섯 나라와 독일도 포함이 됩니다. 독일까지 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다 이런 나라들의 덕분이고 여기 일본도 있죠. 일본도 우리를 도와줬고 실질적으로도 뭐 군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뢰, 그러니까 흥남철수 작전을 할 때요. 그 배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국회분들이 기뢰라는 걸 깔아놔요. 지뢰 같은 거죠. 바다의 지뢰인데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전문가들이 왔어요. 일제시대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희생이 됐다. 이런 것들은 잘 안 가르치죠. 자, 그래서 결국 국군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고 포로가 지금 북한에 억류되고 있죠. 유엔군도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 거의 뭐 90% 이상이 미군이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끊고 반미운동, 그 다음에 미군 철수를 외치는 자들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자유가 공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백선엽 장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 프랑크옥이 한 병도 거저 얻은 것이 없다. 정말 그 많은 피가 흘려져 가지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용산 전쟁기념관 때요. 여기 가보시면 중앙에 이렇게 광장이 있는데 여기도 또 우리가 기억할 말이 있어요. 아까 이제 교수님 평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평화는요 전쟁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평화를 원하고는 6.25 남친 전쟁을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의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평화에 취해가지고 김대중 이야기하는 그런 평화통일, 뭐 연방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자, 우리는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은 제가 이제 곧 8월 말에 이제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냥 소개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혹시 참조를 하시면요,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어떻게 건국이 되고 어떠한 이 투쟁, 그러니까 정말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간의 이런 배경, 그리고 그들의 서로가 계승하고 있는 정신, 어떤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좀 딱딱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오늘 이제 6.25라지 좀 무거운 부분을 다뤘는데 어떻게 좀 난민 학살이라는 측면에서 좀 보는 관점이 그동안 제가 뭐 교과서나 다른 책을 참조했을 때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어떠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 고대 우리 김규진 교수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학교에서 강의할 때 제시할 수 없는 정말 그 초고급 자료를 제시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이 많은 자료에 겨우 한 10%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 자료를 직접 하셔서 이렇게 만드셨고 그래서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책을 이미 거의 내셨네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책이 나와야 학자들이 이 책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면 극우파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입지가 약해져요.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항상 그거를 실제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설득하기가 사실 쉬운데 그런 자격을 학문을 하신 분이 물론 학문을 하셨죠. 하는데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특별히 4.3 사태에 대해서 제가 4.3 사태가 뭔가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제주도에서 사회교육학회가 열려서 그때 그쪽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에게 4.3 사태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이 많겠죠? 이렇게 이제 누가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쪽은 이렇게 우파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그때 4.3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오히려 그쪽은 아니다. 4.3 사태가 오히려 좌파적인 것이다라는 걸 그 교수님 한 분이 얘기를 하셔서 어떤 사건이었을까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까 먼저 이렇게 경찰서를 이렇게 습격했다는 사실 제가 오늘 처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자를 지지하는 퍼센트가 78%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그걸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내가 저기 광주 쪽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78% 사회주의라 78%가 사회주의자라고 한 이 근거가 어디서 된 것인지를 좀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자료 중국이 25만 명이 참전했다고 아까 PPT에서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영어로 돼서 거기 보면 캐주얼티 희생자에는 또 70만 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저번에 그 한중면에서 강의를 하러 했더니 중국에서 중국 학생이 중국에서는 실제로는 100만 명이 참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저도 딴 데서 봤는데 거의 50만 명으로 이렇게 또 제가 본 자료가 있는데 근데 캐주얼티가 70만 명이면 그게 이제 인간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25만 명이 참석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는 거고 오히려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 학생이 얘기한 지금 이제 박사학위를 따고 두 달 전인가 이제 중국으로 가서 뭐 대학교 교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100만 명이 오히려 더 근접한 것이다. 왜냐하면 영어 자료가 7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25만 명이 참석했다고 하면
170만 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저게 뭐 이미 인쇄가 되었으면 알 수가 없지만 인쇄될 예정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밑에 줄을 달아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서 100만 명이라고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조금 언급해 준다면 저 자료와 책이 좀 더 신빙성이 있고 또 뭐랄까요 더 신뢰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거 하나 때문에 신뢰성을 잃은 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제가 여러 나온 저 자료만 해도 뭐 상당히 저는 가치가 있고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중국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을 거고 그리고 그 참석한 사람인데 상당수가 대만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사실도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대만에서 온 사람들이 들을 이렇게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자수가 아니라 투항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제주도에 그때 해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 모슬포에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충분 다. 네, 끝났습니다. 첫 번째 저기 뭐라고 하셨죠? 78%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 군정청에서 이제 조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게 49년도 제가 정확히 월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보충 설명할게요. 미 군정이 1945년 10월달에 그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함해서 1945년 10월. 예. 미 군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포함해가지고 한 72% 정도 되고 자본주의가 14%. 예. 그 당시에는 대부분 70% 이상들이 다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좋다라고 하고 자본주의에 대해 좋다는 사람들과 14%. 이게 이제 해방 직후 우리가 2달 만에 미군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중공이 얼마나 참전을 했냐는 건데요. 솔직히 그 공산국가들의 통계 자료를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한의사라서 중국 자료도 좀 활용하는데 그 임상 자료 같은 거 논문 같은 거 보면요 얘들이 엄청나게 부풀려요. 약을 썼는데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아니고요 저효하다 그러니까 아주 뭐 효과가 더 좋았다 혹은 뭐 주효하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다라는 그 퍼센테이지를 다 합치면요 90% 95%막 그래요. 그러니까 논문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제대로 밝힌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팩트는 중공군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사상자가 제일 많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25만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10월달에 10월 19일이니까 50년도 10월 19일에 평양을 우리가 탈환하고 계속 북진을 하면서요. 그때 처음 맞닥뜨린 어떤 병력의 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숨어있던 병력들이 한 25만 정도 됐다. 그리고 연 인원가 계속 쭉 들어왔던 인원은 많게 잡으면 제가 300만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헌들은 이제 10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수가 이제 들어왔다는 거고 이제 그 대만 공격자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당시 이제 중공이 10월 1일날 이제 건국이 되었을 당시에 국공대전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당은 이제 자유민주 체제를 원하는 장개석의 부대인데 이 장개석의 부대가 이제 다 대만으로 이제 몰려났고 근데 미처 대만으로 도망가지 못한 잔존 국민당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강제로 이 북한 항미 원조라는 이름으로 해서 북한을 도와라라고 해서 전선으로 이제 내몬 거죠. 그리고 전쟁이 발발할 이제 초기에는요, 이 인민해방군, 중국의 군대는 인민해방군이라고 불리는데 이 인민해방군에는 일제시대 때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조선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족들도 한 2만 5천 명을 미리 이 사단을 편성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그 전투 경험이 많은 이 부대가 선봉이 되어가지고요 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조선족들하고 대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뭐 자위든 타이든 어쨌든 이렇게 내려왔었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 정확히 뭐 100만이냐 300만이냐 이런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래서 조선족 2만 5천 명을 최전선에 해가지고 그들이 제일 앞서가지고 남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그 전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몇 달 전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바로 갔고, 그리고 25만 명은 이제 초기에 중공군이 계획했을 때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25만 내지 30만으로 알고 있어요. 초기 숫자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보충되는 거 여기는 따지면 뭐 100만 원 얘기도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 강 박사께서 25만이라는 거는 초기에 그 압록강에서 이제 위에 올라가는 때 그때 중공군 계획했던 것이 통칭적으로 한 25만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아마 그 얘기인 거지. 예,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김조진 교수님은 이제 고대에 계시면서 자유주의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좌가 2030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2030 우리 강사들에게 이게 자문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또 어떤 그런 사실에 대해서 곧 앞으로 우리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코멘트 후변하면서 여러분 2030에 대해서 도움될 수 있는 교육을 해주실 또 아주 소중하신 또 선생님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좀 이렇게 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MBC 공정방송 노조 위원장을 지냈던 이순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의 그 정말 6.25에 대한 그 6.25 전후 또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깊이 있게 이런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여기 책으로 나온다니까 이 책이 굉장히 이제 우리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서 6.25를 제대로 아는 그런 아주 큰 자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강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제가 하나 말씀 하나 드릴 게 뭐냐면은 공산당들은 사회를 혼란시키는 데 있어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규칙이, 저는 이제 중국 정치학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대장정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건데, 중국에서 모택동이 이제 대장정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택동 대장정이 이제 1927년 1월에 그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를 피해가지고 그 도망을 다닌 데가 아주 심신산골, 아주 이런 곳으로 그 자기네가 살려고 장개석이 굉장히 그 공산당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니까 국민당을 피해서 다닌 이 아주 두메산골 이런 곳으로 도망간 게 그게 이제 대장정인데, 이 대장정 중에 저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냥 도망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다 평화로운 지역이었거든요. 그 당시 중국도. 근데 가다가 이 평화로운 마을에 가가지고는 마을 이장이라든가 지도자를 마을 사람을 불러내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갑자기 죽이고 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왜 죽였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면 막 그냥 굉장히 굉장히 험악한 이런 얼굴로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 이장이 예를 들어 무슨 장개석 군의 뭐를 덮고 이 마을을 파괴하기 위해서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장개석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나쁘게 얘기를 하고, 또한 우리 공산당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러 여기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면서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그 공산당의 수법이거든요. 공산당은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폭동을 어디에서나 일으킨다 이런 걸 얘기 드리고 싶고, 이 폭동을 우리나라에 와서도,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평화로운 나라였는데 제주 4.3 사태 일으킨 게 이게 폭동이거든요. 부마 사태를 일으키거나 5.18 사태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평화로운 마을에 저 공산당원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이 원인을 상대방에게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그 상황을 굉장히 그냥 굉장히 위협적 이런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이제 저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기선을 잡아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를 잡은 김에 그 질문 드릴 게 뭐냐면, 아까 보니까 모택동의 아들 마오아닝이 이제 한국전에 이렇게 참전을 했는데 그때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 아까 그 우표가 나왔어요. 근데 우표가 프랑스의 우표라고 그래서 예, 프랑스에서 어떻게 모택동과 그 마와닝에 우표를 만들었는지 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제가 궁금한데 제가 프랑스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그 상당히 유교 관련한 그 북한 관련한 우표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히 제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떠 있어요. 가짜 아닐까요, 그거? 그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모택동마다 그 이제 이인자가 누굽니까 주물래잖아요. 그 유소기 해가지고 중공을 건국한 주요 지역들의 대부분 다 프랑스 유학 경험이 있어요. 또 프랑스는 공산당이 아주 강했고 그래서 아마 그 우표가 프랑스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모택동과 모택동 아들이 한국에서 죽었잖아요. 뭐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프랑스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가짜 우표가 아닌가? 왜냐하면 프랑스가 유럽에서 공산당이 강했거든. 이런 있고 또 적어도 지금도 그렇지만 프랑스하고 중국은 가까워요 문화적으로. 왜냐하면 다 지금 중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프랑스 유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는 알게 모르게 약간은 친중적인 그런 어떤 문화 코드라고 있다는 걸 좀 참고해주세요. 프랑스에만 북한 대사관이 있어요. 맞죠, 그렇죠. 제가 그럼 우리 그때 우리 통일 외교정보에 좀 정치학도 전공하고 이기준 학생이 또 하나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과 전공하고 있는 이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회주의 남한 내에서 사회주의 지지자들 약 70%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 토지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남한 내에서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지주들이나 부르주아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비율? 그 사회주의 지지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이후에? 그 이후 토지개혁이 47년, 48년에 토지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가삼 사건이나 이제 여순 사건을 통해서 6.25 전쟁 당시에 우익 세력에서 노동혁명이나 서북청년회 등을 통해서 자익 세력을 공부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민 학살이 일어난다고 저는 배웠는데 그 수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서 북한의 토지 개혁 말씀하셨는데 우리 토지 얘기가 같은데 이승만 토지 얘기가 북한도 토지개혁. 북한도 했고. 남한도 토지개혁. 아니 그게 아니라 북한은 토지 개혁이고요. 남한 농지 개혁이에요. 농지 개혁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네? 북한 토지개혁. 북한의 토지개혁 토지 실패해가지고 네. 몰수하고 무상배분 무상몰수를 하는 걸 보고 남한에 있는 지주와 부르주아들이 그걸 보고 반대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반사회주의 감정이 열풍이 불었다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남한에 있는 사회주의 지지율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어느 정도 수치가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학자시니까 저한테 객관적인 어떤 퍼센테이지를 요구하시는 저는 제가 지금 첫 번째 질문도 그렇고 두 번째 질문도 그렇고 좀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그 북한에서 이제 토지 개혁 되는 걸 보고 남한 사회에 있던 이 지주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대응을 했느냐 좀 이런 관점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게 농지 개혁으로 제정되는 데 있어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좌관으로 있던 미국인 올리버 박사한테도 본인이 정말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건데 그게 이제 농지 개혁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지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실천하는데 실제 뭐 본인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거고. 이제 뭐 제가 이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게 뭐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민당이라는 당 자체가 뭐 지주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당시 당주였던 이제 김정주 선생 동아일보사 회장이죠. 이분이 거의 뭐 한 300만 평의 그 전라도에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이제 토지 개혁을 추진하는 이 장관으로서는 조봉암이라는 이제 그 당시 공산주의 계열이죠.
사람을 세웠고 그 한민당의 이 당수인 김정수도 이렇게 설득을 이제 하면서 기꺼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땅을 내놓는데 그 땅을 내놓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헌법을 만드는 데 이제 개입을 한 유진호라는 박사가 있어요. 유진호 이분이 이 토지, 그러니까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이것만이 공산주의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김정수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납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 나라가 제대로 지켜주고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라는 측면에서도 그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 300만 평을 흔쾌히 내놓고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제 설득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북한이 그런 식의 이제 개혁을 하게 됐을 때 남쪽에서도 지주들은 엄청나게 좀 뭐랄까 당황을 하고 하지만 그 소장농들은 되게 반격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저런 북쪽에서 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법제화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조봉암, 김정수를 비롯한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의 어떤 동의를 얻고 합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고 제가 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김일성이 46년도 2월달에 무상은 그 강제로 뺏어가서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막 환영했어요. 김일성 장군 만세를 했는데 나눠준 거는 이제 소유권 아니고 경제만 하도록 그러다가 6.25 전쟁이 끝나고 그걸 다시 뺏어가가지고 국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된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왜 남의 아무리 지주라고 하더라도 법인은 개인 재산인데 그걸 왜 강제로 뺏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농지를 가지고 아주 그 저리로 이게 샀어요. 그걸 농지를 사가지고 국가가 사가지고 그거를 농민들에게 아주 저리로 땅을 배분해 준 거. 이게 합리적인 것이지 정말. 있는 사람들 토지 보상을 해주면서 농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오래 걸쳐가지고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 땅을 실질적으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6.25 전쟁이 발발하기 한 달 전에 그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농민들이 김일성을 환영하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얘기해서 자기 땅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 이승만 대통령 농지 개혁이 6.25 전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가 저거죠. 그거 양민 학살 그거 여기도 좀 왔는데 그게 아까 나왔잖아요. 4.3 특히 했을 때 그게 초기에 이제 그 남부당이 해가지고 막 죽였는데 근데 어떻게 경찰 군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진압을 하잖아요. 진압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소국 청년단들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진압을 했어요.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일반 그 제주도 주민들은 무고하게 죽었지. 왜냐하면 잘 모르잖아요. 네?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희생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4.3으로 희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원래 이제 남부당들이 폭동해가지고 그게 더 다수가 죽은 거죠.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꼼꼼해가지고 진압 과정에서 그 전쟁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한 민간 그 중에서는 국군에 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서북 청년단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미국도 좀 들어오고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해가지고 참 5.18도 그렇잖아요. 5.18도가 그 당시 막 도축을 진압하고 다이나마이트를 깔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막 이제 무기를 뺏어오는데 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진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광주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적절히 우리가 보상해주고 희생을 해야 되지만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얘기 안 하고 군이 말이지 우리 국민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죽였다 이렇게 오도하는 게 똑같은 패러다임이야. 4.3도 그렇고 5.18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답변과 질문 드리면 혹시 47년도 3.1절 발포 사건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그렇진 않으세요. 제가 이제 질문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요. 그러니까 우익들이 이 만행을 저질렀다. 일부 이제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걸 부각시키는 거는 상당히 자명화된 이제 교과서나 역사책들이 이제 그걸 부각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을 제공한 거는 4월 3일날 말씀드렸듯이 경찰 시설을 12군데 일제히 습격한 이 남로당원들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익, 경찰, 소인 이런 가족들을 다 학살을 했고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건데 그 당시 어쨌든 미군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경비대의 구연대가 이제 제주도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로만은 좀 역부족이었고 또 구연대 내에도 뿌락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프락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압도 잘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육지에서 제대로 이제 사상이 무장된 사람은 서북송년단이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북에서 핍박을 받고 자유를 찾아서 이제 남으로 왔는데 남쪽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북 청년 단원들이 이제 각 지구를 이렇게 만들고 또 파견까지 이제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의 어떤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진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무고한 이제 양민들도 학살되는 경우도 있었고 좀 불상사들이 이제 일어났다고는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주도라는 특성 자체가요. 그 오름이 있고 동굴도 있고 밀림 지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9년간이나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제 여순반란 같은 건 한 8일 만에, 9일 만에 진압이 된 거거든요. 네, 막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밤에는 내려와가지고 마을에서 이제 위협하면서 약탈해가고 또 낮에는 이제 군경들이 와가지고 너 혹시 뭐 숨겨준 거 있지 않냐? 이 무장무기들한테 뭘 제공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는데 가운데 낀 양민들이 막 엄청나게 낮과 밤으로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대에서는 다 이제 해안서 5km 이내로 다 내려오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선무공작이라고 하는데 다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본분을 차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빨리 지나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산간 지역에서 살면서 안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어떤 가족이 뭐 연루됐을 수도 있고 자기 가족 중에도 한쪽은 군인이고 한쪽은 이 빨치산이고 이 갈린 가족들도 많이 있어요. 엄청난 이게 비극이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가운데 끼인 사람이 군인으로부터 희생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 반란, 폭도들의 부역자가 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잡아다가 뭐 군사재판 이렇게 회부하고 뭐 이런 이제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이런 민간인의 어떤 피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진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항상 과잉 진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 고등학생 신지영 학생 뭐 궁금한 거 교과서는 어떻게 가르치는데 혹시 기억나요? 진짜 완전 자익세력에 의해서 역사가 다 완전 작용화된 쪽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전 부모님께서 다 이런 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걸 알면서 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구나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다른 제 친구들은 이것이 사실인 줄만을 알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시간이 됐었는데 일단 마지막 우리 마이크죠. 예,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여러 자료들을 접한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자료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중국 쪽에 서 이렇게 뭐 논문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들을 참조하신 거죠? 뭐 이제 좀 이게 그래픽이 예쁜 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이제 하늘교회에서 저희 전도사님, 그러니까 저희 하늘교회에서도 이 역사 얘기를 많이 하고 강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좀 잘 그래픽화된 거는 제가 따온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제가 무슨 학자로서 뭐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이제 중국의 이제 모택동의 그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서 뭐 아예 역사를 바꿔버릴 정도로 이렇게 많은 문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훼손되거나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중국 쪽에서 출처의 자료들을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좀 뭔가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조금 보완을 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단어가 이제 우리 그 강사님께서 우익과 좌익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우익과 좌익은 이제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서 그 양 날개로서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그 세력을 되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 정리가 잘못돼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국가보안법 폐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네. 강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을 좌익으로 볼 게 아니라 저는 극좌파 세력이라고 단어를 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런 거는 아예 그 폭력과 테러나 어떤 살인, 폭동을 아, 추진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좌익이라는 표현은 너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아, 맞아요. 예. 폭력을 쓰면 극이라는 게 붙어요. 예, 맞아요. 그런 네. 예, 좌익이라는 표현 너무 스무스하고 아, 그렇군요. 굉장히 예우를 하는 듯한 표현으로 이루어지게 아니. 예, 이유할 생각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그 부분 조금 더 표현을 좀 예. 고쳐서 해주시면 우리가 원래 의도한 그런 좀 주장과 합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네. 감사합니다. 이수진 선생님 되게 예리해요. 부정선거 감시했는데 보통 예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 우익, 좌익 이런 말 쓰는 게 좀 꺼려지시는 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용어를 쓰지 않다 보니까요. 우익은 괜찮아요. 우익은 괜찮아요. 그게 굉장히 특별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정도의 예, 그렇죠. 사람들한테 좌익이라는 표현은 너무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게 여기서는 좀 일정 부분이 그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좌익, 우익 이런 말도 안 써요. 그리고 예. 근데 이제 그게 프레임을 이제 바꿔버린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부터 좌익과 우익의 대결 전쟁터였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좌익, 우익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부르는 게 맞고요. 근데 무슨 좌판이, 우판 이것도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파 이런 건, 그러니까 파가 붙는 거는요, 같은 조직 내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이재명파, 문재인파 뭐 이렇게 하듯이 하는 건데 그거를 마치 좀 새롭게 각색을 해가지고 좌판, 우판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요거 용어에 대해서는요, 그 양동환 교수님이 그 정치 영어 바로 알기 책이 있어요. 예, 그거 사전을 참고를 하시면 이거 명확히 그 좌익이라고 불러야지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정치를 하니까 정확하게 맞아 좌우익이 맞아요. 그러니까 라이트 윙, 레프트 윙 맞는 게 정확한 정치적 용어로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이수지 씨가 이제 보통 정상적인 민주사회고 사회가 좌우익이 공존해요. 그렇죠. 유럽보다 좌파 사회주의가 있잖아요. 자유주의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어떤 기본 질서 인정한 터에서 이제 정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럼 또 우리 김규진 박사님 정치 사상을 하셔가지고 또 잘하십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말이에요. 정치 사상을 하셔가지고 김규진 박사님은 어디에서 하게 하시고 영국에서도 하게 하시고 두 개를 하셨습니다. 소리가. 예. 우리가 이제 미국은 민주주의가 굉장히 이제 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에 사실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신문에는 대체적으로 발표를 잘 하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 신문사가 외부에 들어오면서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일부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 어떤 과장을 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Heritage Foundation, Heritage Foundation 우리 박정희 감독 Heritage Foundation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한쪽은 이제 브루킹스죠.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책연구원이고 Heritage Foundation은 이제 여의도 연구소라고 보면 되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은 제가 Heritage Foundation에서 가입을 하라고 그랬는데 가입을 하지 않고 이제 제 이메일을 올렸더니 거기서 계속 하루에 두세 건의 메일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어떤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Heritage Foundation에서 바이든 정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Radical Leftist. 네, 이게 자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한번 쓰는 게 아니라 Radical Leftist는 그 말은 여러분 그들이 미국은 굉장히 말을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상당히 이렇게 중립적으로 사용하거든요. 거기서 Radical Leftist라고 표현한다는 얘기는 공산주의라는 얘기를
지시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감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냥 랩티스트로 쓴 게 아니라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책을 라디칼 랩티스트, 라디칼 이런 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이제 오늘 저는 뭐 사실은 다른 분이 강의를 하셔서 어느 분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그 실제적인 전문성이 있는 얘기를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면 자주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에도 오늘도 벌써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당을 얼마나 위험스러운 정당으로 보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굉장히 괴짜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쇼맨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공화당의 전문적인 연구소가 라디칼 랩티스트라고 표현하는 메일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바로 이게 정말 중요한 또 최근 상황을 그런데 이용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 아무 우리나라 그렇죠. 언론도 얘기하지 않고 바로 내가 학자인데 어디도 우리나라 주요 언론이 그런 표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한번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과자를 만드는데 마약을 넣어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두진 박사님 참 이게 시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2030을 이제 강사로 이제 많이 육성하는데 가을에 한번 우리 김두진 교수님 같은 분을 모셔가지고 교사 워크숍을 한번 계획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그때 우리가 최근의 상황을 좀 들으면서 우리 2030 강사들이 또 새로운 그 사실을 업데이트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더 무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 뭐 질문이나 또 시간이 돼가지고 일단 우리 강의 좀 전에 박수. 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우선 좀 이따가 우리 또 자연수업 포럼의 정성희 목사님 또 대표신데 약간 아카데미 관련해가지고 광고가 있어요. 그거 좀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선 먼저 와서 하세요. 정성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자연수업 포럼의 지금 대표십니다. 그리고 지금 참 애국 활동을 많이 이게 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또 여기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수업은 저도 상담학으로 박사를 했습니다. 근데 주로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수업 포럼 아카데미에서는 아카데미 원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제6차 자연수업 포럼 아카데미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토요일마다 했었어요. 근데 이번부터는 매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을 참고로 해서 9월 15일부터 5주 동안 하겠습니다. 매주 15일 그러니까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 15일 또 22일, 29일, 6일 그렇게 되죠. 13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주제가 이미 강사는 다 정해졌습니다. 제가 너무나 훌륭한 분들 저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으로 사상교육을 하지 않아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전혀 배우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고 전교조 교육으로 우리가 다 망쳐졌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내야 되나. 더군다나 지금 교육감이 12년째 이건 다 우파의 잘못이에요.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누구 탓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서로 이렇게 해서 12년째를 잡고 다음 세대는 그냥 볼모로 갖다 바친 결과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전번 우리 고등학교 학생이 부모님이 똑똑하셔가지고 애국자라 내 자식을 저렇게 똑바르게 여기에 자연수업 포럼에서 먼저 오셨던 분이에요. 우리 학생이. 그래 오늘 우리 남광규 교수님도 자연수업 포럼에 정말 교육의 모교 우리 특별관자의 위원장을 하시고 있고 특별한 분이신데 제가 강사 이름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제목이 다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녁 7시부터 매일 2타임씩입니다.
그러니까 80분 강의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10분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윤창중 누군지 아시죠? 윤창중 씨. 그분이 왜 조선일보는 정신적 독극물인가? 이렇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언론이 지금 언론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언론이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아무것도 국민의 귀와 눈을 다 막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일색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헤리티지 포럼에서 그렇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포리티컬 코렉트니스로 미국 완전히 학부가 대학이 다 잡혀버렸잖아요. 이런 상황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프롤레타리아 만세 중고등학교가 그러고 있는 고등학생이 그걸 지금 자랑으로 나와서 말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윤창중 씨가 그걸 제목으로 하겠고 김태산 씨 체코에서 탈북자죠. 이분이 증언을 하는데 남북한 정세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난 이분이 늙는 게 아까워요. 이인호 대사, 이인호 박사께서 대한민국 건국의 세계사적 맥락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우 박사, 핵 전문가죠. 이분이 핵 문제 우리 좀 압시다. 지금 원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예요. 중국이 무슨 짓을 했고 문정권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리고 박인환 변호사 전 건국대 로스쿨 교수이셨죠. 이분이 지금 두 가지를 제목 갖고 고민하고 계셔서 곧 나올 것입니다. 정병용 박사, 저는요 이분의 이 탁월함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정병용 박사께서 공동대표세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세무 전문가예요. 세무 전문가인데 조세라고 하는 개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세무가 자유민주주의하고 어떻게 직결되어 있나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우파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경제를 했다. 사회주의 경제를 뭐 5개년 계획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개념이 잘못된 거죠. 네, 이분이 다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용삼 대기자, 펜앤마이크의 조선일보 기자셨던 김용삼 대기자께서 전두환 시대에 대한 오해와 이해.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건 완전히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오세라비 아시죠? 지금 완전히 뭐 이분이 여성 지금 젠더 이루고 나오잖아요. 한국 보수 여성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변 대표 변호사 자유수업 포럼의 공동대표로 계신데 구상진 변호사께서 헌법 개정 논의 타당한가? 네, 여러분 다 들으셔야 돼요. 네, 정말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정말 시카고 대학 출신이고 수명여대 교수셨던 신도철 박사 이분도 공동대표십니다. 좌파 경제학과 우파 경제학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퇴근하시고 학교 마치시고 좀 노력하시면 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기를 기대하고요. 자유수업 포럼 사무실이 학동역 1번 출구에서 250m 올라오시면 바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남겨주시면 제가 받아서 다 여러분에게 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손상당하고 있고 이런 분통 터지는 현실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 정의가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어서 우리나라가 법에 의한 제대로 된 전국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방송을 참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매우 어렵게 확보한 방송 클립이니까 여러분께서 널리 확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우코리아 채널, 나우코리아 방송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나우코리아 방송은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채널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일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널리 전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